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1학기 파견 교환 방문학습 설명회 2차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다들 실내에서 편하게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오늘 설명회는 국제교류팀의 파견 교환학생 담당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네, 저희 이동영, 최지민 선생님 두 분이서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미 공지에 안내된 대로 1차 설명회 영상을 미리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1차 때 여러 가지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다고 감안은 하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1차 설명회를 보고 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미 3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19라는 아직도 중국이라든지 몇몇 국가들은 그 상황 때문에 교환학생이 힘들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체는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도 되었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파견 연기나 파견 포기는 불가하고요. 그럴 경우에 본인이 파견 연기나 포기할 경우에는 추후에 재지원이 추후 교환학생 프로그램 재지원이 불가능하고 단 상대교에서 취소했다거나 상대교가 온라인 전환했을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넘어갈게요. 또 넘어가고요. 네, 오늘 설명회가 5시까지로 저희가 넉넉하게 잡았어요. 여러분들 시간 배분을 위해서. 근데 5시 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선발 일정인데 7월 5일부터 당장 이제 추가 모집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11시에 시스템상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접속이 안 되실 거예요. 11시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월요일 날 11일 날 1시에 마감입니다. 이 1시에 마감인데 이 1시라는 시간은 저희 시스템상에서 저절로 자동으로 막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계로 1시까지가 아니라 각자 시간이 1분 차이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모든 지원을 완료를 시켜놓고 이제 그 전에는 확인만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1시에 맞춰서 제출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이트를 열어놓고 오랫동안 저장하고 수정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딱 저장 버튼 누르면은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시까지 나는 마감 지원 제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날 일요일까지 다 완료를 시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이 정도 확인만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마감일에 지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텐데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지원을 하든 간에 마감일을 지키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23-1학기 요약표가 안 올라가 있죠. 요약표는 설명회 끝나고 내일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국제기도 홈페이지에 2023-1학기에 파견 가능한 대학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1차로 7월 1일 날 금요일 날 내일 올라갈 예정이고 그 사이에 저희가 아직도 저희에게 답장을 주지 않는 대학들이 여러 곳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추가 요청까지 받아서 다음 주 수요일 온라인 지원 둘째 날 7월 6일 날 수요일 날 그때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날 최종 1차 요약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상대가 올라오는 거 다시 취합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6일 날 요약표를 한 번 더 올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중간에라도 온라인 지원 기간에라도 상대교에서 이제 정보가 바뀌었다라든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가 요약표는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지원할 때는 본인이 지금 지원한 파일이 최종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제교류팀 사이트에 그 요약표가 최종본인지 계속 확인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저희가 온라인 지원 기간에도 상대교가 혹시나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기원 중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이상은 저희가 수정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저희가 요약표를 그러니까 대학을 추가하거나 하는 요약표는 7월 1일 내일 한번 올릴 거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추가로 또 들어오는까지 모아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가로 답장 오는 대학이 없으면은 내일 올라가는 요약표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추가되는 대학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추가돼봤자 뭐 한 곳이 있거나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는 요약표가 거의 최종분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면 되고 다만 중간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업데이트 했다고 수정했다고 글도 함께 날짜가 계속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차 모집은 이제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이제 7월 달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 모집은 이제 8월 달에 진행될 텐데 추가 모집은 이제 1차 모집에서 남아있는 대학들을 모집을 하거나 이제 8월 달에 연락 오는 대학들이 모집이 될 텐데 의외로 추가되는 대학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1차 때 튀어나온 대학을 모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학기 2차 추가 모집 요약표를 보신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튀어남아있는 대학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1차에 불합격하시더라도 2차에 꼭 지원을 해주세요. 이미 1차 때 지원을 해봤기 때문에 2차 모집할 때는 추가 모집 때는 지원하기가 1차 때 했던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모집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학생, 방문학생 대명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넘어갈게요. 네, 주로 얘기하는 게 교환학생일 텐데 이 부분도 1차 설명회 때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원 자격도 사실 1차 때 한 번 더 다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원 당시에 1차 학기 이상, 7차 학기 이하 이수한 학부생 이 말보다는 먼저 중요한 거는 파견할 때, 본인이 파견할 때 2차 학기나 8차 학기만 파견이 가능하세요. 단 8차 학기 때 파견될 경우에는 9차 학기 등록 서약서를 꼭 내셔야 하고요. 이럴 때 이제 8차에 한 학기 갈 경우에는 9차 학기 등록 서약서를 내셔야 되고 나는 8차 학기 때 나가는 게 아니라 7차 학기 때 나가야 돼요. 하지만 7차 학기 때 1년을 나가면 7차, 8차를 외국 파견교에서 다니게 되죠. 그럴 경우에도 9차 학기 등록 서약서를 내셔야 되세요. 내가 등록 서약서를 내셔야 됩니다. 이번에 온라인 지원할 때 9차 학기 등록 서약서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8차 때 나가는 학생들은 이거 꼭 제출해 주시고 내가 7차에 나가지만 1년으로 나간다 하는 학생들은 내주셔야 되세요. 내가 7차에 나가는데 한 학기만 간다. 그러면 9차 학기는 등록 안 내셔도 되고요. 또 하나의 경우가 나는 8차 학기인데 1년을 나가고 싶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파견 교환학생은 8차까지만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9차 학기는 무조건 중앙대학교에서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이해되셨을 것 같고 1차에 한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중앙대학교 기준은 최소한 한 학기를 중앙대학교에서 다니고 2차 학기 때부터 해외대학을 수학이 가능한데 사실 이거는 정말 최소 기준이고 요약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2학년부터 그러니까 최소 2학기를 다닌 학생들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까지 다 두 개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중앙대학교 기준 플러스 상대교 기준 두 개 다 만족하셔야 되고 여기도 똑같죠. 중앙대학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도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상대교에서 얘기하는 평점도 만족하셔야지 최종적으로 합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지원할 때는 직전 학기
22-1학기 3.0 이상이어야 되고 전체 평점도 3.0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분들 당장 다음 주부터 7월 5일부터 온라인 지원 시작이다 보니까 이번 학예방학 계절학기 점수는 안 들어가고 22-1학기까지 점수가 가지고 3.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추가 학기 모집 때는 학예 계절학기 점수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1차 모집 기간에는 22-1학기 학점까지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학 성적도 저희가 1차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편입생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잘 아시죠? 평점 40, 어학 40, 서류평가 20.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미 1차를 설명을 듣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시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교 선발이 완료됐다고 저희가 8월 1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죠. 그때 합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내부 합격자라고 불러요. 또는 상대교 후보자, 본교의 후보자 노민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이러한 후보자들을 상대교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서류를 직접 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앙대학교도 노미네이션 해요. 이렇게 내부 선발되고 나면 저희 국제교류팀에서는 이런 학생을 선발했습니다라고 노미네이션을 발송하고 또 학생대로 어플리케이션 서류, 그러니까 본인의 어학 성적, 그다음에 중앙대 성적 증명서, 뭐 여권 이런 것들을 내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상대교 입학 허가서가 나와야지 합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선발 절차도 이미 저희가 1차 때 선발했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어학 점수는 이제 다 취득하셨죠? 그다음에 지원 희망 대학도 어느 정도 후보를 결정해 놓으셨으면 내일 올라오는 요약표 보시면 되고 오늘도 대략적으로 어떤 학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요약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표는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어학 점수 그리고 지원 불가능한 학과 간단하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상대교 정보라는 배너에 가서 상대교 팩트시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더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상대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교 정보주도 사실 또 상대교 또한 상대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종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있진 않아요. 그럴 경우에도 상대교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면은 또 기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교, 일단 요약표를 보고 간단하게 내가 어느 정도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싶으면은 더 자세하게 상대교 정보지랑 상대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지원 자격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원 방법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온라인 페이지가 열릴 거고요.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하면은 본인 인적사항 확인하고 업로드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1차 때 설명을 드렸죠. 그때는 이제 말로만 들어서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본인이 언어권을 지원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영어권을 선택하면 영어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권을 할지 1어권, 중국어, 노후권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환학 방문학생을 지원하시겠죠. 만약 SAF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SAF를 선택해버리면 SAF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지 교환 방문학생은 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이 여러분 학사 마당에 들어가서 여기 교환하기 신청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인적사항이 떠 있을 거예요. 이 인적사항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팝업이 뜰 거거든요. 이 팝업이 뜨는데 이 팝업을 그냥 이렇게 스크롤 내리고 확인 버튼까지 누르면 닫힐 텐데 이 팝업이 뜨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팝업이 뜨겠죠. 네, 그런데
그냥 다는 내용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읽어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화보에 띄운 거거든요. 꼭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가 서약서라는 것도 뜰 거예요. 참가 서약서는 여러분들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꼭 뭐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해외에 이제 나가게 돼서도 여러분들이 서명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항상 그냥 서명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항상 인정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해놓고서 동의합니다 눌러놓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저 몰랐어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선택하는 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교환 방문 학생을 선택하면 복수하기는 못하고 교환 방문 학생을 선택하면 SAF를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SAF도 사실 지원 자격, 방문 학생처럼 지원 자격이 되면은 다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SAF나 혹은 방문 학생으로 신청하고 싶은 학생들은 1차 때 지원하지 마시고 2차 때 지원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1차 때 최대한으로 다 지원을 해보시고 다 떨어졌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8월 달에 하는 2차 모집 때 방문 학생을 해도 SAF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거긴 TO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가 모집 때 해도 되고요. 단 SA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학교에 만약에 모집이 조금 빠르다라고 하면 1차 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방문 학생이랑 SAF는 지원 자격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거. 선택을 이제 교환 방문 학생 선택하고 본인 사진, 인적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적은 자동으로 떠 있을 거예요. 출생 국가 쓰시고 출생 도시도 조금 특이하죠. 학연 교환 학생은 출생 도시를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정확한 영문명을 기재해 주세요. 이거를 적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 교회 노미네이션 할 때도 여러분들이 도시를 적어야 되는 출생 도시를 적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생 도시를 꼭 적어주시고 나 영문명은 모르겠다. 그냥 네이버 검색하시면 뜨겠죠.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출생 도시 정확한 영문명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문으로 이름, 성 적으면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여권과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여권 사본을 여기 찾아서 클릭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또 하나 질문 나오는 게 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분명히 똑바로 2022-00이 김중앙으로 잘 한 파일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리고 단어가 페이크가 들어있어서 불안해서 문의 준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이 단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잘 업로드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모든 파일을 업로드하면 아마 이게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도 꼭 제발 잘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가 다 여러분들 하나의 평가에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그대로 지켜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 1번이 인적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학적사항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학능력 1, 2 두 개가 있는데 어학능력은 하나만 업로드 하시면 되세요. 이건 제가 지금 샘플로 두 개 다 적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토플 여기처럼 또 페이스 들어가 있죠. 이게 잘 올라간 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점수는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토플 점수인데 마이베스트 점수를 기재해도 되나요? 당연히 마이베스트가 높으니까 그걸 적고 싶을 텐데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이 4개 지망을 다 지원하는데 그 대학이 다 마이베스트도 되는 대학이다 라고 하면은 마이베스트 점수를 적으셔도 돼요. 단 숫자 옆에 가로 열고 마이베스트라고 적어주세요. 근데 4개 지망 중에서
3개는 마이베스트 점수로 갈 수 있는데 한 학교는 마이베스트 점수를 안 받아준대요. 그렇게 단 1개라도 마이베스트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본인 점수를 적고 그냥 숫자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베스트 적는 경우에만 이렇게 가로 열고 마이베스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IELTS 같은 경우는 그냥 뭐 6, 뭐 6.5, 7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학능력 2는 없으면 굳이 안 적어주셔도 되세요. 안 적어도 나중에 제출 가능하고요. 단 내가 어학이 2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2개 중에서 점수 높은 거가 당연히 1에 적으셔야 되겠죠. 1에 적어주시고 제가 토플이랑 IELTS 2개 다 있는데 어떤 게 더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높은 거를 반영할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토플을 2개 다 받았는데 제가 100이랑 90이 있다. 그럼 당연히 100만 올리는 게 사실 의미가 있겠죠. 90은 아예 안 보겠죠. 하나만 올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토플도 있고 뭐 JLPT도 있어요 라고 하면은 본인이 영어권으로 가면은 여기 1에다가 토플을 올려주시고 JLPT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그냥 1에 2에다 올려주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일본 대학에 가는데 영어로 수업을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토플을 여기다 적고 JLPT를 5학년 2에다가 넣거나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일본으로 가는데 저는 일본어 수업을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JLPT가 1에 넣어야 되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서류평가 항목은 저희가 따로 드리지 않죠.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다시 업로드 해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여기 수정 가능하거든요. 수정 가능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메일을 그냥 학생들이 클릭 하다 보니까 여기 이메일이 어떤 이메일인지도 모르고 클릭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뭐 안내 메일 보냈을 때 못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은 본인이 파견 교환 학생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안내가 나갈 거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기입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나는 파견 교환 학생 이 메일로 쓸 거야 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뭐 한 학기 뒤에라도 성적표가 간다라는 여러 가지 안내 메일이 갈 텐데 그때 또 본인이 이 메일을 쓰고 있는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메일을 확인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꼭 계속 사용하는 메일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상대 교회에서도 이쪽 메일로 안내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메일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파견 교환학생 지원하고 나서부터는 스팸 메일을 자주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고유식표 정보 동의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다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저희가 또 9차 학기 등록 그다음 볼게요. 9차 학기 등록 서약서는 어떤 학생들이 내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생이 있거나 해당 없는데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잘 인지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면 꼭 필요 서류라고 되어 있죠. 업로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 특성화 장학금도 필수 신청은 아니에요. 본인이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하시는 건데 국제처 특성화 장학금 GDS가 뭔지 1차 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본인이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한 내역도 있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내문을 읽고 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업로드하고 네 하면 되는데 자 이때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저 GDS는 언제 신청하나요? 네, 이때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때 꼭 지원을 해주세요. 자, 비상연락처는 네, 본인이 연락을 못 받았을 경우에 비상연락처 그러니까 해외에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버님, 어머님 또는 연락을 잘 받는 뭐 언니도 될 수 있겠죠. 연락처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관련해서 좀 주의사항인데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GDS 그럼 안 내면 되는데 아무 관련 없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9차 학기 등록 서약서는 이건 해당하는 학생만 올리면 되는데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건 줄 알고 뭔지도 모르고 올린 학생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항상 다 설명을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거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서는 당연히 다 내야 되겠죠. 이런 거라든지 9차 학기를 꼭 내야 되는데 안 낸 학생들은 미제출이죠. 당연히. 미제출로 감주되기 때문에 꼭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망대학. 자, 지망대학에서는 이제 처음에 러시아권을 선택하면 러시아권으로만 4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영어권을 선택하면 영어권으로만 4개가 선택이 됩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개의 지망을 다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만 하셔도 되고 2개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꼭 파견 교환학생 가고 싶다. 어디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4개까지 적으면 아무리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신 분들은 4개를 다 적어주셔야 되고 혹은 만약에 사지망까지 선택을 했는데 사지망에 합격됐을 경우에 가기 싫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합격하고 포기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내부 선발 합격 이후에 본인이 취소하게 되면은 추후에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사지망이 되더라도 갈지 확신이 들면 그때 지원해 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망까지 다 적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사지망까지도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은 4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영어권으로 세팅을 해봤는데 이렇게 1학기를 하고 저장 딱 1학기를 딱 클릭했더니 이런 팝업이 뜰 때가 있어요. 수강 불가 영역 확인 필요. 네, 이런 경우도 학생들이 놀라서 전화가 오는데 이런 팝업이 뜰 때는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수강 불가 영역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라는 말이에요. 네, 저희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적혀졌는데 여기 말대로 이 학교에는 수강 불가한 영역이나 지원 불가한 학과가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상대교 팩트시트라든지 상대 홈페이지 보고서 꼼꼼하게 살핀 후에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제한된 부분이 아니다.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확인 버튼 꾹 누르고 그냥 계속 지원하시면 되세요. 예, 되셨죠? 네. 그러고 지원까지 완료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됩니다. 완료되었다고 팝업이 뜨게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지원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다시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말고 미리미리 시청하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단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나 이렇게 앞에 이게 지망도를 바꿀 때가 있겠죠. 1지망 아니 여기다가 네. 여기에 뭐 대학을 여기는 뭐 A대학, B대학, C대학 해놓고서 서류평가 양식에 A, B, C 해놨다가 이제 수정을 했는데 서류평가 양식과 여기 온라인에 있는 학교가 리스트가 다르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거를 꼭 잘 맞도록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한쪽만 시스템만 수정하지 말고 시스템이랑 서류평가 양식까지 다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네. 그렇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다시 내가 수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수정하는지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처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시 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2023년 1이 생겼어요. 이 버튼이 없어졌죠. 이 버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2023년 숫자 버튼을 누르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잘 지원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버튼, 숫자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러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분명히 여기 언어권을 영어로 선택했는데 사라졌어요. 라고 많이 질문이 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수정하러 다시 들어오면 여기 언어권은 이렇게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교들이 4개가 잘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해 다시 해야지라고 해서 언어권 다시 선택하게 되면 이게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네, 물론 그러면 다시 또 쓰면 되거든요. 다시 또 똑같이 하면 되는데 다시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차피 여기 또 비어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잘 지원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도 여기 4개의 지망이 잘 들어가 있으면 이상이 없는 거니까 그냥
냅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하실 때에는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화면들에 파일들이 잘 올라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페이크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업로드가 잘 된 겁니다. 지난 학기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수정을 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정을 하고 저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서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저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본인이 수정해서 업데이트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류 양식은 첨부 파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자체 수정을 했더니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을 안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시스템 문제로 업로드 되어 있던 것도 갑자기 사라져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중간에 수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첨부 파일이 다 들어가 있는지 본인이 업로드했던 것들도 다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지 이거를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마감되고 나서 그 최종본을 보는데 만약에 첨부 파일이 업로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제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이 재수정을 하더라도 꼭 마지막에는 다 올라가 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 정도까지 되면 온라인 지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서류평가 양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화면에 보셨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서류평가 양식은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해서 그때 확인이 되실 거고 지난 학기 때 양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난 학기 지원하셨다면 저희가 또 다시 양식을 조금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3-1학기 서류평가 양식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서류평가 양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학점 유수 상태라든지 지원 동기 학습 계획을 쓰는 건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본인 전공과의 매칭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건데 본교의 수학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상대 교회 뭐 경영학과로 지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 그 수학학과 학생이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경영을 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지만 본인 전혀 경영학과랑 상관이 없는데 상대교회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교회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전공과 매칭을 해서 꼭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네, 전공명이 100%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뭐 비즈니스 정보야 동일하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전자전기공학과, 뭐 전자학과, 전자전기, 전자공학부 이름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은 똑같은 학과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본인 커리큘럼을 보면 동일한 학과인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목명을 적는 난도 있는데 거기에도 최대한 많은 과목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교도 당장 이제 2023-1학기니까 내년이죠. 내년 개설 과목을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과목에 안 열릴 수도 있고 그 과목이 열렸다 할지라도 수강 인원이 많아서 경쟁에 밀려서 수강 신청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후보 과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과목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많은 과목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평가 작성하기 전에 상대교 정보랑 학과 매칭 그리고 지원 자격 같은 여부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하고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제 학생들이 국제교류팀에 전화해서 추천해주세요. 어느 학과를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저희 측에서는 안내가 불가해요. 그 불가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학생별로 다 학과도 다르고 상대교마다 학과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전공자도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을 수강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제교류팀에서 추천하거나 안내해드리는 것은 불가하니까 저희 지원시까지 학생들 모두 상대교 정보나 학과 매칭 그리고 지원 자격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공부해서 본인이 다 적합한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환학생 지원하실 때 학부모님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학부모님이 전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학생 본인이 이제 문의를 하시고 전화를 하셔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때도 좀 더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이게 말이 전달이 되다 보면은 좀 저희가 전달한 것과 다르게 학생들한테 전달될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정보가 불일치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학생들이 진행할 때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교환학생을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본인 스스로 많이 찾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학부모님이나 친구를 통해서 전화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화와 문의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마다 학기 표기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3-1학기, 2학기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상대교는 그 학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교 23-1학기에 지원하더라도 국가마다 표기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22 윈터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23 서머 혹은 23 스프링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양식 같은 것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양식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서류평가할 때 저희 그 양식에다가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따가 저희가 화면 보여드릴 건데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도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대교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학과명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상대교의 노미네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교 노미네이션 본교 양식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교 양식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두 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상대교 양식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명이나 학과명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지 않으면 국제교류팀에서는 노미네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확인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마감 기한이 다 빠듯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그래서 애초에 지원하실 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명이나 혹은 만약에 본인은 일반 정규 과정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 대학의 학과명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학과정을 지원하고자 하시면 명확하게 그쪽에서 어떤 어학과정으로 표기를 하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는 그냥 일부 예시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명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상대교의 캠퍼스가 나뉘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학생들이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캠퍼스별대로 수강하고자 하는 학과나 프로그램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 대학에 가야 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캠퍼스가 있을 경우 본인이 어느 캠퍼스를 파견을 희망하는지까지도 적어주셔야 돼요. 본교 서류평가 양식에는 아마 대학명에 바로 쓰진 못할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명 옆에 바로 쳐놓고 무슨 캠퍼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본인이 적을 수 있는 란에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내부 선발할 때 참고용이고 저희가 노미네이션 할 때는 캠퍼스 간혹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본교는 그렇게 노미네이션을 하더라도 상대교에서 거기는 불가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학생은 그 캠퍼스에 파견이 불가한 거예요. 캠퍼스 파견이나 최종 합격 여부는 상대교에서 이제 판단하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아무리 노미네이션을 했더라도 이게 확정이 아니라는 점은 학생들이 아셔야 되고 추후에 최종 합격 발표할 때 아마 캠퍼스까지 확정해서 상대교에서 발표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캠퍼스로 배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희 서류평가 양식 작성 시에는 무조건 영문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프랑스 지역에 가서 프랑스어로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스페인 가서 스페인어로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스페인 전문가도 아니고 프랑스어를 이제 전공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도 가능하고 학생들이 어떤 점을 작성해 주셨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어로 작성하지 마시고 무조건 영문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서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파견을 희망하는 학교만 작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1, 2지망만 가려고 했었는데 불안하니까 3, 4지망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4지망께 됐어요. 그러면 포기가 안 되니까 무조건 본인이 정말 파견을 희망하는 학교만 작성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제출하는 기타 서류, 뭐 어학이나 아니면 자격증 같은 것들, 그게 여권상 영문명이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상대교에서는 학생의 여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대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권상 영문명이랑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제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저희한테 재차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서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의 여권상 영문명이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철자가 문제 없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뭐 성하고 이름이 순서 바뀌는 거는 철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교에서 그냥 오케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철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재발급을 받을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여권은 파견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이 비자 신청할 때도 넉넉하게 남아 있어야 추후에 연장이나 이런 것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확인하셨을 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바로 재발급을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할 때는 재발급 전에 여권을 제출하되 학생들이 재발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부 선발됐을 때 바로 재발급한 여권을 저희 측에 이메일 제출해 주시면 돼요. 네, 유의사항은 이 정도 말씀드렸고 유의사항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계속 유의사항이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서 따라주시고요. 서류평가 양식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다시피 아직 2023-1학기가 아니라 지난 학기 서류평가 양식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니까 이걸로 일단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일단 여러분들이 본인의 소속 주전공, 다전공 다 적으시는 거고요. 주전공은 당연히 적으셔야 되고 내가 복수전공, 다전공도 상관없죠. 복수전공, 그 다음에 뭐 부전공 이런 다전공들을 툭툭 적어주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문도 적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의 영문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나는 파견 나가게 되면 어차피 모든 어플리케이션 서류에 본인의 전공을 영문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중앙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또는 본인의 영문 성적 증명서 이런 데 공식적인 이름이 나와 있겠죠. 확인해서 영문명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선수간 정보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전공을 사실 상대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학년인지도 중요하지만 수학 시작할 때는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들었는지 보는 학교가 유럽 대학들 특히 많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어느 정도의 전공을 들었는지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국가랑 학교명을 적을 텐데 이 학교명은 당연히 요약표에 있는 것과 동일한 학교명을 적어야 되겠죠. 줄임말이라든지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요약표에 나와 있는 학교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아마 드롭다운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본교 등록을 할지 상대교 등록을 할지 본교 등록이 교환 학생이고요. 상대교 등록이 방문 학생입니다. 그래서 드롭다운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이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다전공 신청한 상태이고 발표 전인데 혹시 기재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많은데
본인이 그 다전공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안 적어도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국어 국문학과인데 영문과를 다전공 신청했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교의 영문학과 수업을 들을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어국문학과를 다전공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상대교에 가서도 국문과 관련 수업도 들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다전공에 적어놓고 대신에 가로 여기 적어놓고 가로 열고 신청은 완료했지만 발표 전이라고만 적어놔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만약에 다전공을 적었는데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 파견 교환학생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는 거는 상관없어요. 단 만약에 불합격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 대학에서 그 수업을 못 듣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합격 발표 전인 이 다전공으로만 상대교회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경우에는 다전공을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게 아니면 본인이 주전공으로 할 거고 다전공은 기회가 되면 상대교 수업 듣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식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졸업 예정이 적는 날짜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역시나 상대교에서 이 정보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졸업 예정이 적는 날을 추가를 할 텐데 졸업 예정이 적을 때 저는 휴학할 수도 있어요. 뭐 군대를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죠. 갑자기 휴학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학을 생각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졸업 예정일을 적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계획상에서 내가 뭐 휴학을 하고 파견을 교환학생 갔다 오고 어쩌고 했을 때에 생각하는 졸업 예정일을 적으시면 되세요. 역시나 이 졸업 예정일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게 파견 교환학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정말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예정일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이 정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또 주의사항이 감점사항이에요. 감점사항인데 역시나 또 열심히 안 읽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가 항상 주의사항 하면은 좀 열심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했던 얘기를 저희가 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잘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가 1번 지원 동기까지 적고 나면 그 다음 2번이 커리큘럼 조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교회에 수강할 과목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여기 읽지마. 여기 000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앞 페이지에서 어떤 학교를 적으면 여기는 자동으로 채워지는 칸이에요. 네, 그럼 자동 채워질 거고 이 흰색 칸은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야 되는 란인데 상대교 패컬티명, 상대교 디파트먼트명인데 이게 미국 대학에서는 디파트먼트라는 걸 쓰고 유럽 대학에서는 디파트먼트 안 쓰기도 하고 패컬티를 쓰기도 하고 패컬티가 없기도 하고 대학마다 달라요. 그래서 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우리처럼 단과대학명이 있고 학과명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단과대학, 학과명을 적으시면 되고 유럽 대학에는 패컬티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 되고 꼭 디파트먼트인데 유럽 대학 아무리 찾아봐도 디파트먼트가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적으면 되고 이렇게 또 상해 개념의 소속 그 다음 밑에 거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디파트를 못 찾겠어요 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적으시면 되고 이 링크는 본인이 그 이름, 그 패컬티명을 찾은 그 링크를 그대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세요. 똑같을 수도 있겠죠. 한 화면에 다 나와 있으면 그 링크를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0이 숫자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학명이 들어올 텐데 그 대학에 본인의 주전공으로 갈지 다전공으로 갈지 어느 전공으로 갈지 선택하는 겁니다.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서류평가 양식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2023-1학기 서류평가 양식을 보면 프로그램 적는 난이라든지 캠퍼스를 적는 난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퍼스 선택하실 경우 적으면 되고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파견 나간 학교는 캠퍼스가 없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안 적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해당 있는 학생들만 프로그램을 적거나 캠퍼스를 적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매칭되는 본인의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어떤 학생들은 이제 상단에 본인이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라고 해서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에 본인 매칭 전공을 다 공란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시고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이 모두 같은 지망, 같은 전공이라고 하시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꼭꼭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보고 노미네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 학생들이 작성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노미네이션 하는데 또 지연되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연되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필수란들은 본인이 반드시 채웠는지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꼭 더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채워달라고 하는 안은 다 이유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다 기재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과목란이 있는데 지금 숫자가 잘못된데 20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20, 본인이 상대교회 파견 나가서 들을 과목을 20개를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안 적으셔도 되고 다 채울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많은 과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봄학기 파견 예정인데 상대교회 가을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사한 과목은 막상 파견 나갔을 때 그 과목은 하나도 개설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조사한 과목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조사를 하고 이제 그 중에서 가능한 과목들만 수강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미국 대학이나 홍콩 이렇게 영어권 대학은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간혹 유럽 대학에는 의외로 영어 수업이 많이 개설되지 않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영어로 개설되는 수업이 많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에 수강 가능한 상대교 학점 적는 나는 지금 이제 영어로는 일단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대교에서 수강 가능한 최대 학점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는 보통 저희가 18학점이 최대 수강 가능한 학점이에요. 19학점인가요? 네, 그렇게 19를 적는 것처럼 상대교에서 최대 수강 가능한 학점을 적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으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걸 적으란다거나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 쓸데없는 걸 적으라고 할까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파견 보내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저희는 최대한 여러분 다 합격시키고 싶은데 다만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칸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대교회 파견됐을 때 문제가 없기를, 불합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를 다 기재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컬티라든지 디파트먼트도 여러분들 조사를 잘 해서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명 적는 것도 노미네이션 할 때 노미네이션이 올바로 되어야, 그 다음에 바로바로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기간 내에 노미네이션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교 학점도 최대 몇 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지 조사시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상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 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상대교에서 몇 학점까지 들을 수가 있는지 알고 가야지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졸업 필요한 학점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너무 귀찮아한다거나 왜 이런 걸 적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저희가 또 빼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하거나 그러지 말고 저를 믿고 네, 여기 있는 것도 꼭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여기 파견 희망학기 적는 것도 네, 상대교 기준이죠. 저희 기준으로 하면 그냥 여기는 2023-1학기라고 적으면 되겠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마다 그냥 우리는 2023-1학기인데 학교마다 그 학기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뭐 TC1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스메스터 1, 스메스터 2, 뭐 윈터 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파견 나가고자 하는 학기의 정확한 학기명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학기만 나간 학생은 당연히 하나만 적으면 되고요. 뭐 fall semester, 근데 2개 나간다. semester 1, semester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것도 다른 이유는 해외 대학
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무조건 3월 달에 1학기를 개강하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개강하는 학기도 있고 4월 달에 개강하는 학기, 다 학기가 시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명시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기로 파견을 나갈 계획인지 적어 주셔야지 저희가 상대교랑 얘기를 하고 상대교에 여러 노미네이션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학교가 어디가 좋은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갈 학기가 어떤 학기인지 몇 월 달에 시작하는지 이 정도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잘 적어주세요. 희망학기 작성하실 때 희망학기의 그 공식 명칭도 작성을 하시고 괄호 안에 시작 월하고 끝나는 월도 대략적으로 본인이 찾아서 작성을 해주세요. 지난 학기에도 다 그렇게 작성을 했고 그리고 본교는 두 학기로 나뉘어져 있지만 과목 3개 학기로 나뉘어져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노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어느 월 거를 시작하는지 판단이 불가해서 무조건 상대교 기준으로 희망학기도 작성하시고 괄호 안에 시작월, 만약에 9월이면 9월 물결 12월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해되셨죠?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저희가 업데이트 할 때 잘 적어 드릴게요. 그 유의사항 잘 읽고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파견 후 생활 계획, 중앙대 홍보 계획 적는 난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 됐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제는 컴퓨터를 잘 다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칸 하나 안에 생활 계획 적을 때 줄 띄워서 적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다들 할 줄 아실 거라고 보고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도 저희가 5번에 들어가 있죠. 이 설문조사 참여해 세요가 틀렸네요. 세요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는 꼭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해주시고 유의사항 저희가 또 적어놨죠. 했던 내용을 또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사항 아는 내용이네 하지 마시고 아는 내용도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서 또 읽어보면 몰랐던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고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유의사항들을 항상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해주세요. 네. 자, 이제 학점 인정 관련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부터는 아마 저희가 1차 설명했던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역시나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공학점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학과장님의 권한 안에서 승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하기 전에 미리 가서 여쭤볼 필요는 없어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이제 상대교 교수님께 과목 이수 계획서에 전공을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지 그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고요. 과목 이수 계획서가 뭐냐, 어떻게 가서 승인을 받느냐, 언제 받느냐, 어떻게 쓰냐 이거는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드릴게요. 단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전공 학점이 그 상대교에서 들은 과목이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과장님께서 결정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유선택금 넘어가고요. 다 아시겠죠? PF로만 인과이 된다는 거고요. 모두 과목을 F를 받더라도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5과목 신청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힘들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과목에라도 집중해서 그 한 과목이라도 A를 받으면 적어도 그 A는 살아남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과목이라도 이관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과목을 다 F를 받아버리면 한 과목 F를 하나라도 공부를 이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과목이라도 잘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설명을 1차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강 과목 불어 사례는 저희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상대교회에서 수강 계획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학교에서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준이 본인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면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공은 하나도 못 듣고 자유선택만 듣고 오는 학생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파견 교환학생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파견 교환학생 자체는 여러분들 상대교 기준에 따라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교 수업하는 동안은 상대교의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서 지원해 주셔야지 될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건데 고학년 수업도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그거 학생 교수님께서 너는 뭐 1학년은 다니는데 2학년인데 어떻게 4학년 과목을 듣니? 뭐 3학년 과목을 듣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불어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셔가지고 지원 과목을 조사를 해주시고요. 다 설명드렸던 내용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전공과 본인이 난 이 과목 꼭 들으러 교환학생을 간다. 네.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네, 생각하고 파견 교환학생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7차, 8차 파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학점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수강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전공 인정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바로 졸업해야지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잘 챙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견 전에 많은 학점을 본교에서 이수하고 중요한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파견 교환학생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학생이 자격에 대해서 합격이 됐는데 합격되고 나서 뭐 너는 이 전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라는 통보를 받는 케이스도 매 학기에 발생하거든요. 네, 합격까지 다 하고 이제 간다라고 다 했는데 갑자기 수강 네가 신청한 과목을 다 들을 수가 없어. 다 바꿔야 돼. 이런 케이스는 매 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저희 중앙대학교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상대교에서 상대교 상황에 따라 상대교 판단하고 상대교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교환학생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인데 항상 저희가 어학성 영문이 동의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장학금은 여러분들 학생분들에게 특히나 파견 교환학생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외부 장학금은 미래세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인데 다 이제 국제교류팀을 선발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는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찾아서 스스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셈듀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자에 한해서만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특히나 뭐 1학기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국제처 특성화 장학금, 아까 온라인 지원 때 보였었죠. 이것도 1차 때 설명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을 넘어갈 거고요. 단지 이제 추가로 저희가 적은 게 장학금을 받고 받게 되었는데 파견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장학금도 취소가 되겠죠. 이건 교환학생들에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은 최대 2번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대 1년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학기로 2번 나갈 수 있고 연달아서 나갈 수 없다는 거. 최종 합격 과정 중 이슈 사항을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교와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요청해도 상대교에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대교에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상대교에서도 상대 국제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교 소속 뭐 교수님이라든지 학과에서 안 된다고 하고 불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교 국제처에서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이 1번과 같은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전체 수강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강 과목에 대해서 자유선택만 들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유선택 과목을 듣고 와도 충분히 교환학생 즐기다 오실 수가 있는데 나는 꼭 전공 한 과목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최종 파견을 포기해야 될 수 있게 되겠죠.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합격 선발을 다 하고 이제 상대가 노미네이션 하는 시점에서 상대가 갑자기 폐교가 됐다. 폐교라기보다 유럽 대학들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캠퍼스로 당연히 자격을 지원했는데 상대교에서 그 캠퍼스로는 갈 수가 없어.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점.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단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지 말아셨으면 하는 게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대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서류평가 양식에서는 과목이란지 본교에 제출한 과목이실 계획서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류평가 양식에 적은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과목이실 계획서는 본교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상대교로 가진 않아요. 상대교 입학 허가서가 도착하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실제로 상대교와 함께 수강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에 입학 허가서는 단순히 이제 입학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주의하세요의 네, 라이언이 주의할 게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파견 및 교미 TO가 매 학기 변동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지난 학기 요약표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 요약표에 언어 기준이 바뀐 대학들이 몇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거. 왜 바뀌었나요? 상대교에서 바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 기준에 해당돼야지만 되는 거고 기간 중에도 요약표가 변경되기도 해요. 상대교에서 갑자기 정보가 바뀌었어 라든지 지난 학기 뭐 급해서 일단 지난 학기 거 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 자격이 확정이 됐어 라고 이제서야 주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온라인 지원 기간 중에도 최종적인 요약표를 계속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견을 포기하면 국제적 프로그램 지원 불가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가고 합격이 되면 꼭 가겠다라고 하는 곳까지만 선택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지난 학기 때 말씀 안 드렸던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추가로 적었는데요. 온라인 지원 기간 중에 상대교에 직접 문의하는 학생들이 몇몇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어서 상대교에 직접 학생이 이메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는 온라인 지원 기간 전에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답장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교에서는 여러분 메일을 보내봤자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답장이 안 올 거고 혹시나 답장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 답장의 내용은 잘못된 정보일 경우가 많아요. 네. 아니 상대교 직접 답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상대교가 답장을 안 하는 이유는 상대교는 지금 전 세계의 몇십 개국 국가의 학생들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합격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학교의 학생도 아닌 외국의 학생이 질문하는 거에 답장을 잘 하지도 않고요. 답장했다 할지라도 그 학교와 중앙대학교가 맺은 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메일을 답장한 사람이 그 협정의 내용까지 그간의 히스토리까지 다 알고서 답장을 한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내부 합격하고 나서도 상대교에서는 저희 중앙대학교 내부 합격한 거기 때문에 상대교에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합격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부 합격했다고 바로 상대교 메일 보내서 이번에 뭐 너네 23-1학기에 가게 된 중앙대학교 누구누구야. 어떻게 일세도 상대교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학생이에요. 저희 중앙대학교가 상대교에 우리가 이런 학생 뽑았어 라고 노미네이션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상대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고 답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대교에 직접 문의하는 경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케이스가 특이하다거나 직접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내부 합격자에 한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상대교에 직접 학생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문의하는 경우 그것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시에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잘 쓰는 이메일을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안내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에서는 다음이나 네이버 이메일이 잘 쓰이는데 간혹 해외에서는 그게 인식이 안 되거나 스팸 메일에 가거나 이메일이 오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만약에 내가 이메일 주소가 좀 여러 개 있다라고 하시면 되도록 네이버나 다음은 조금 피해 주시고 그 외에 뭐 구글이나 지메일 이런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그런 상황들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스템 지원하고 서류평가 양식 작성하실 때 무조건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는 최종본 요약표 기준으로 꼭 작성을 해주세요. 그게 저희가 가장 최근 업데이트한 요약표 자격 기준이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학기랑 학교 이런 거 꼭 좀 유의해서 시스템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요약표에 학교가 있는데 시스템에는 학교가 없다. 저희가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간혹 저희가 놓치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그 지원 마감까지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안 되거나 그 시스템에 조회가 안 돼요. 그럼 바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재차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저희 측에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뭐 몇 분 뒤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라고 하면 다시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꼭 기다리지 마시고 만약에 요약표에 있는데 시스템에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바로 이메일 문의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거 꼭 유의를 해주시고 저희 이제 주기적으로 묻는 FAQ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AQ도 지난 1차 때랑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1차 설명회 답 동영상 보고 오셨죠? 그러면 휴학생도 지원 가능한지 답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답을 안 적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어학선배 원본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왜냐면 1차 설명회를 보셨으면 그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 지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됐어요. 여러 차례 설명해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 또 중요하죠. 유럽 대학들 중에서 경영경제대학 뭐 몇 년 이상만 이수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하면 그쪽 전공자만 지원 가능한가요? 부전공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할까요? 네, 답은 알고 계시죠? 가능합니다. 네. 지원 자격이 조금 모자라면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점이 3.0 기준인데 2.99999 지원 가능할까요? 네,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적어드렸어요. 커트라인과 경쟁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유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학교당 TO가 1명 또는 2명인데 그 2명을 가지고 커트라인을 적는다거나 경쟁률을 적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높일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네, 같은 대학의 교환이랑 방문 나눠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학기에 보니까
케이스 2로 지원한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케이스 2로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네, 1차 설명에 들으셨으면 아셨을 것 같은데. 방문 학생은 지원 자격만이면 다 합격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20망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1지망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지망처럼 교환학생 최대한 3지망까지 다 하고 4지망에 방문 학생이 적든지 혹은 1차 지원 때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교환학생 다 적고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추가 모집 때 방문 학생을 지원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케이스 2라는 학생이 발생하기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말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중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전국에 맞는 학교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려드린 학교만 200개 대학이에요. 근데 200개 대학에 저희가 모든 대학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저희는 중앙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도 다, 전공도 많은데 그 전공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중앙대학 학생이지만 중앙대학교에 있는 전공을 다 알지는 못하고 전공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전공에서 어떤 수업을 듣는지 알지 어렵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공은 이 학교가 좋아요. 그 전공 이 학교 갈 수 있어 라고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본인의 전공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가고 싶은 국가를 먼저 정해서 요약을 보시고 혹시 내가 꼭 가고 싶은 도시가 있다. 나는 꼭 도시로 가고 싶다. 아니면은 조금 조용한 외곽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결정하시고 학교의 크기도 보시고 학교에 어떤 전공인지 보시고 그런 걸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여기 있죠. 요약표를 보셔도 되고 정보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 저희가 했던 거, 상대학교 홈페이지, 그 다음에 중앙대 홈페이지에 있는 경험보고서, 파견 블로그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구글링이랑 유튜브에도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중앙대학교 학생만 간 게 아니라 중국, 뭐 일본, 유럽, 그다음에 아니면 또 대한민국의 다른 대학 학생들도 그 대학에 교환학생을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꼭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때 설명 다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장학금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미래세, 아센디오, 서울교환, 국가장학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요약표 올려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나와 있는 기준들은 지난 학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내일 올려드리는 요약표를 보셔야 되세요. 이건 예시입니다. 지난 학기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IBT 60, IELTS 5, HSK 다 있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세요. 네,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토플 하나만 있거나 IELTS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기타에 자세하게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영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 언어, 독일어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영어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어학도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중에서 하나만, 토플이면 토플, IELTS는 IELTS, 토익이면 토익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기타학에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좀 기타이기, 기구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처럼 여러분들 영어 수업을 들을 거라고 하면은 영어, 토플, IELTS, 토익 3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대학에 가서 중국어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면은 영어는 사실 필요 없고 HSK 3급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따로 말이 없다 또는 상대의 팩트시트에 따로 말이 없다 상대의 홈페이지에 다른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영어 점수들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특별히 유럽권 국가들 중에서는 자기네 언어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영어랑 자기네 언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으면은 그게 두 개 다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만 있으면 되고, 또는 중국어 대학 또는 일본 대학 중에서는 영어 수업을 들을 거면 영어 성적, 중국어, 일본어 수업 들을 거면 중국어 어학, 일본어 어학 있으면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샘플은 이제 프랑스 대학인데, 여기 적혀 있죠. 여기 70이랑 B2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이거 먼저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아까 지원 자격은 1학기 이상이면 되는데, 상대교에서 4학기 이상 수학한 자라는 기준을 뒀어요.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기준은 만족하지만 상대교 기준이 안 된 학생은 지원을 못하겠죠. 4학기 이상 수학한 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학이라는 말은 상대교 전공이 아니라 그냥 이제 3학년으로 파견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파견이 나가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교 학부 수업 코스는 대부분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 수업을 들을 학생은 B2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가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상대교 학부 수업을 들을 거면 프랑스어 B2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상대교 석사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석사 수업도 그 학부생 수업도 자기네 석사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대신 선수 과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상대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과목별로 선수 과목이 뭔지 확인하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학부생이라도 상대교 석사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 수업. 이럴 경우에는 프렌치가 아니라 영어 수업 점수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상대교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교 매니지먼트 수업은 또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또 프랑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고요. 또 여기 또 5번에 보면은 지원자들은 무조건 엔지니어링 쪽에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나는 공대가 아닌데 내가 왜 공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좀 이상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교 이름을 자세히 쳐보면 이 학교가 공과대학 쪽이에요. 공대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자체에는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교에는 인문대학 관련 학과가 아예 없는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에 간 학생들은 대부분 이쪽 공대 쪽 전공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교에서는 무조건 선수 과목처럼 기본 지식으로 이쪽 관련 수업을 들은 학생들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이름만 보고서 무조건 우리 중앙대학교처럼 국문과, 영문과, 경영학과, 뭐 심리학과 다 있는 학교 종합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학교는 공대생들만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아예 언어 관련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쪽 학과는 아예 없는 대학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대학도 웁살라 대학인데, 여러분 유학표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대학 이름 밑에 학과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웁살라 대학 자체는 여러 학과가 있는 종합대학이 맞는데 중앙대학교와는 이 비즈니스하고만 학생 교환을 하기로 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웁살라 대학에 있는 뭐 사회과학대학 가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기 홈페이지는 분명히 사회과학 학생들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은 협정이 여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상대교에 바로 컨택했을 경우에 이런 정확한 정보까지 없으면 올바른 답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원하지 마시고 저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에 상대교에 비즈니스하고만 교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에도 경영학과 관련 전공자들만 지원 가능하라고 되어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랑 동일하게 4학기 이상 수학한 자라고 지원 자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교에 3학년 시작한 학생들부터 2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이 상대교 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년으로만 따지면 돼요.
중앙대학교에서 4학기만 수학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조건이. 그 4학기 중에서도 적어도 경영 쪽은 한 학기 이수만 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기만 적혀 있으면 학기 기준만 채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경영학과는 몇 학점 이상 또는 경영학 쪽 몇 학기 이상 있으면 이것까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선수 과목이 또 어떤 과목을 되고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은 상대교 홈페이지에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거를 저희가 몇 줄만 따다서 적은 거기 때문에 상대교 홈페이지 보면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약 표현이 워낙에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팩트시트나 상대 홈페이지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네. 이거는 어떤 학교인지까지 없고 그냥 저희가 일단 예시로 가져왔는데 비고란에 상대교 제출이 마감 빠듯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준비 가능한 학생만 지원해달라고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럼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이 준비가 다 가능한 학생인지 아닌지까지는 보진 않지만 최종 합격하고 나서 상대교에 거의 바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학생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권이라든지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될 수 있는 학생들만 지원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합격해봤자 상대교 기한 내까지 서류를 제출 못하면 불합격되면 결국에는 학생들만 그에게 차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학생들만 지원해 주시고 어떤 서류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 상대교 어플리케이션 서류가 뭔지를 본인이 보셔야 되겠죠. 어디서 찾나요? 네, 상대교 팩트시트 홈페이지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서류가 먼저 다 나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서류는 상대교마다 다릅니다. 여권, 어학성적 이런 건 필수고요. 플러스 영문 성적표, 재정 증명서, 보험 내역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서 이때까지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 학교로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감 기한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본교와 다르게 상대교는 마감 기한이 정말 하루라도 지나면 칼같이 받아주지 않아요. 국내랑은 진짜 다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시차 때문에 늦어서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거는 국내 시간 기준이 아니라 상대교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고 마감 기한 지나면 절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것도 꼭 유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비고란에 써져 있으면 반드시 유의하셔서 지원을 해주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꼭 이런 학생만 지원해주세요.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시키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네, 제발 잘 읽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또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잘 확인할 것 또는 패컬티별로 프리뷰까지 있으면 상대를 통해 확인할 것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요. 패컬티별로, 학과별로 선수 과목이라든지 선수가 학계라든지 전공 기준이 다 있는데 저희가 이 요약표에다가 다 적어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약표에는 정말 200개 정도 학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떤 학과는 뭐가 필수 다 적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줄로 꼭 확인하세요라고 적어놨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인 전공과 해당되는 정보를 찾으셔가지고 어떤 지원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선수간 과목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게 개별적으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했는지, 여러분들 전공은 이 요구 조건에 맞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의 전공과 똑같은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과대학 관련해서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이 선수관 과목이 상대로 인정될까요? 네, 저는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제가 서류평가 진행할 때 여러분 선수관 과목까지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상대 교회에 지원 자격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부 합격을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죠. 12월 달에 나는 출국을 해야지, 나는 1월 달에 출국을 해야지, 출국해서 여행을 좀 다니다가 뭐 해야지 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상대가 불합격 통지가 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슬프고 계획을 다 바꿔야 되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다음 저희들도 여러분들 최대한적으로 불합격 없이 마지막까지 합격해서 잘 파견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상대교에 합격할 수 있고 잘 수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조건들을 스스로 미리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부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교 최종 합격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당장 붙어야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상대교 합격을 내줄지 여러 가지 조건들 어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 요약표에 적혀져 있지 않는 세부 기준들은 상대교에 더 많이 제시한 것들을 홈페이지나 팩트실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꼭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파견 교환학생 아닌데 저희가 이번 여름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파견 교환학생 겹치네요. 까지 방학 동안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다 자매교들이죠. 자매교들인데 미시간은 아직까지 저희랑 교환학생을 시작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수업을 듣기 전에 여름방학 동안에 현지에 영어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기 전에 좀 영어가 두렵다라든지 해외 대학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최대 150만 원 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프로그램들이 다 150만 원 그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로 상대교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학점 인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파견 교환학생 당연히 수정해 주시고 함과 동시에 상대교 수업을 조금 해외 대학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이러면 유럽에 지원할 건데 미국 대학들도 알고 싶다. 여기 3개 다 미국 대학이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업 듣는 학생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 3개 대학이 아마 로욜라랑 여기 샌프란시스코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실제 현지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수업이라고 들었어요. 여기는 거의 프로젝트성 수업도 있다고 들었고 네, 그래서 정말 현지의 수업,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 프로젝트성, 팀플로 진행하는 수업들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온라인 지원이 시작이 될 텐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1차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감일 기다리지 마시고 제발 미리미리 지원을 해주세요. 저희는 마감 시간 지나고 나서 학생이 전화 와서 사실 다 했는데 안 들어가졌어요.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지원이 안 됐어요. 라고 했지만 시스템상이 없으면 저희는 그거를 지원서 들어온 걸로 봐주지 않고 당연히 그거는 도와드릴 수가 없죠.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기회를 줬는데 학생이 지원 안 한 건데 학생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줘서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은 무조건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들어봤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포털상의 학교 지망 학교를 똑바로 적지 않았다든가 서류평가랑 다르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저희가 여러분들 개인 사정을 하나하나 다 받을 수가 없고 저희는 정확하게 결과물, 지원서 들어온 걸로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일 전에 미리 해주세요. 당장 이제 지난 학기 때에도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거의 지원 둘째 날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날 바로 연락이 왔거든요. 안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리죠. 근데 마감이 끝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는 학생은 절대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원이 안 돼요. 제 컴퓨터가 이상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뭐 첫째 날, 둘째 날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본인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죠. 이 컴퓨터로도 해보고 다른 컴퓨터 해보고 하면 되지만 마감일 날은 저희도 전화 문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전화 통화가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바로 해결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마감일까지 못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미리미리 지원을 하고 내가 지원하는데 내 컴퓨터가 잘 되는지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미리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5일 화요일부터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마감일은 실제로 11일 월요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감일을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일단 먼저 본인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저희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문의사항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연락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은 문의사항이 있는데 저희랑 연락이 안 되면 지원 시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마감일을 한 2, 3일 정도 앞당겨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이제 지원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간혹 학생들이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는데 이메일 보낸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와요. 저 이메일 보냈는데 이메일 답장이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하시면 저희는 순차적으로 답장을 최대한 빨리 해드리는 건데 워낙 문의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제 많이 기다리시겠죠? 그래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럴 때 전화를 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이 많이 밀려요. 그러면 본인 답장도 밀리고 다른 학생들의 답장도 같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문의 이메일을 보내셨으면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빠르게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환학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인턴 지원할 수도 있고 스스로 취업 지원을 할 때도 마감일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마시고 항상 뭐 2, 3일 정도 앞을 마감으로 본인은 정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셔야지 실수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궁금했던 것도 다 확인해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상대교회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때 동일합니다. 마감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전에 일 다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지원 기간에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 문의하고 바로 답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온라인 마감 기간 안에는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믿고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정말 급한 문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마감일이 아니라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감 전에 미리미리 다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답변을 이제 빨리 받아야 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마감일이라든지 마감일 전날인 월요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시고 저희가 내일 요약표를 올려드리니까 내일부터 바로 요약표 공부하시고 상대국 공부하시고 온라인 지원 시작되면 바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 아니에요? 저희 온라인 지원할 때 선생님 제 노트북으로는 온라인 지원이 안 돼요. 첨부 파일이 업로드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닌 아이패드나 그런 패드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 항상 PC로 진행을 해주시고 뭐 제한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해주시고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이런 거 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도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PC로 안 했는데 업로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측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 지난 학기에도 저희가 이제 지원 기간을 5일부터 11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드렸는데 그때 지원을 안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지원을 급하게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측이랑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학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그러지 마시고 마감 기한 빠듯하게 지원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서부터 지원 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 학기 공지사항도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니까 그리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마 감이 더 잡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리미리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천천히 지원을 해주시는 거를 적극 권장해드릴게요. 마감일을 목요일 혹은 금요일로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셨다가 수정 가능하니까 그때 이렇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마감일 막 오전에 전화하고 그런 학생은 없겠죠? 네, 저희 중앙대 학생들은 이제 모두 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여기까지로 이제 정말 더 이상 똑같은 내용